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8년 19년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상용화 지원 사업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경상북도 안동시, 그 다음에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은 영주시,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공화군, 의성군 관계자분들께서도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에 앞서 광진기업의 이동시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저희에게 바쁜 귀한 시간에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저희 기업으로는 사실은 가슴이 뛰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연구소를 가진 지는 한 10년 정도 됐지만 사실은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기업적인 어려움도 좀 많았고, 그래서 사실 한 2년 전부터 기업에 사실 연구소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을 해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지역의 작은 중소기업이 어떤 연구소를 가지고 뭘 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우리 연구원님들께서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또 각자의 사실 의견과 우리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발표가 되었고요. 덕분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우리 회사 직원이 한 11명 정도 사실 벌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달에 일본에 저희가 이제 유해동 해치기, 포획기를 하는 일본의 박람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사실 우리 기술이 좀 더 많이 사실 발전됐다는 사실 많이 느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앞으로 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어떤 방향이 잡혀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보시기에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의견과 또 교육을 많이 좀 못해주셔가지고 우리 기업이 크고 또 이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조언과 힘을 좀 보태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실 보시면서 또 느끼신 분을 잘 좀 정리해 주셔서 저희 기업에 좀 전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기업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서도 와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인사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사에 앞서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기술정보통신부,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2년간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고, 지역의 일반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펌테크노파크는 주관기관으로서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 관리와 그다음에 상용화 지원,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 광진기업과 참여기업 디파이는 인공지능 기반 유해조수 퇴치 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연일 개발에 밀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간 결과로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멀리서 전문가 두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먼저 농경지 유해조수 관리 기술 연구 동향에 대해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송장훈 연구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송장훈입니다. 내용은 20분에 걸쳐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유해 조류하고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유해 조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멧돼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해 조류인데, 유해 조류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천적이라든가 생물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균형을 잡는 작업인데, 사실은 뇌를 이용한 맹금류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거 하는 것은 일부 시험적인 단계에서 하지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작은 맹금류가 가원 주변에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인공 소상을 하나만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종적인 방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식지 관리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땅을 짚지 않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이동을 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서식지 관리가 참 편리한데 우리나라는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산야가 너무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식지 관리가 좀 유효한 방법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외국에서도 그러고 국내에서도 그러고 네트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져 있는 부분이 바로 종 밀도하고 관련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로 농경지에서 보호 전략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보가 이렇게 서로 공개가 되고 그런 위험 수준에 맞게끔 관리가 같이 이렇게 맞잡고 들어가는. 그래서 밀도가 높으니까 피해가 많겠다라는 전제 하에서 관리 차원에서 좀 더 강한 액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밀도는 굉장히 높다. 그렇지만 적정 밀도는 현재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역사들한테 모든 걸 맡겼지 어떤 대책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집약적으로 효과적으로 깊이에 하든지 밀도를 줄이든지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은 이 모니터링 밀도를 조절하건 하는 방법의 근거가 되는 이 모니터링에서 그게 근거를 찾아야 되고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관리 방법도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의사결정 관리 그 과정이 좀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쫓는 자들인데 사실은 이동성 철새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전부 다 고정적으로 텃세화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쫓는 자체가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밀도 조절을 미리 하고 나서 위험도를 좀 줄이고 나서 싫어하는 환경으로 자꾸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재를 쓰는 것이 우리가 조류 관리 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조류 방법에 있어서 과수원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가장 만족하는 방법 바로 밀도를 조절하고 나서 쫓는 것이 지금까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만족도가 제일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쫓는 자재 같은 경우는 이것은 공감각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주로 나오는 시간에 그리고 장소를 바꿔가지고 피해가 있기 전에 그것이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도 조절은 지금까지 총기를 가지고 했는데 조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4가지 조류에 대해서는 트랩으로 전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총기하고 트랩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기피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MAR 해가지고 이게 가장 많이 이렇게 보급이 돼 있고 국내에서는 또 다른 것이 되고 있는데 지금 MA 같은 경우는 이동성 철새에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지금 5가지를 지금 유해 조류를 이제 했는데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과수라든가 그런 쪽에는 열이 이렇게 집바구리, 물가치, 까치, 어치 이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꿩이나 비둘기, 맷비둘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이제 했던 것은 제가 주로 연구를 했던 것은 피해 방지를 한 것은 과수원에서 물가치, 까치, 집바구리 순 되겠습니다.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저기 경희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도심지죠. 도심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새끼의 건강지수라고 합니다. 이 새끼의 건강지수는 결국은 앞으로의 밀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마다 이렇게 변동이 이제 이렇게 저기 변화가 이렇게 쭉 줄어들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이제 되고 있어서 도심지에 있어서는 어쨌든 변화의 폭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어느 정도 좀 패턴이 약간 줄어들고 그 이소 성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체가 돼가지고 날아간다라는 거거든요. 둥지를 벗어나고 이렇게 밀도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이걸 보게 되면 지금 그 환경부에서 센서싱 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계속 밀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까치 같은 경우. 그래서 환경에 있어가지고는 까치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틀리게 굉장히 많이 요즘에는 좀 생존이 좀 어려운 환경이 자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과수원에서 특히 또 농경지에서 우리가 기피제를 쓰든지 관리 방안으로서 어떤 것이 돼야 되는 어떤 것을 우리는 타겟으로 해서 기피제를 써야 되고 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제 까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까치하고 직박구리 그리고 까마귀 종류, 비둘기 종류가 앞으로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요것을 지금 쓰는 것이 지금 농가에 가보면 이게 저렴하고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렴하고 가장 쓰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고 농가가 가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쓰고 있는데 외국에 가시면 전반적으로 그 음원을 다 만들어가지고 조합을 비벼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디스트레스 스코어 해서 위험을 당했을 때 조류가 특정 조류가 내는 소리들을 전부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틀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기포획인데 이제 이것은 간단히 제가 설명하게 되면 봄철에 까치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까치를 하는데 포수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일 잘 잡히니까.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이때의 까치 같은 경우는 암수든 한 마리만 잡으면 둥지 안에 알에서 포란되고 지금 자라고 있는 새끼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이게 새끼를 먹이는 것을 다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한 개체만 죽어도. 그래서 이때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획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까치 트랩인데 이 트랩에 먹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의 간격만 바꾸게 되면 집바꾸리 물까치를 같이 병행해서 포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까치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육류를 썼습니다. 이렇게 육류하고 물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7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한 번 해서. 그래서 한 번 잡게 되면 까치 같은 경우는 밀도 조절 효과가 완벽해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잘 들어오니까. 특히 겨울철 무렵에 요 무렵부터 내년 3월달까지 먹이가 없는 시기. 그때는 정말 잘 들어요. 그래서 설치 효과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거. 그래서 농가들이 대부분 까치는 정말 과송 같은 경우 잘 잡아요. 그리고 한번 하나의 밀도에서 잡아주면 주변에 한 1, 2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까치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배과수원 같은 경우는 공지를 까치 외에는 못 찢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바꾸리와 물까치는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까치만 잡아버리면 조류 피해 효과를 전부 다 해결되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먹이만 바꾸게 되면 집바꾸리와 물까치 그리고 여기 트렌 유입구만 약간만 개선하게 되면 그대로 활용을 잘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방조망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방조망의 구조 그 조성을 약간 바꿔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용화되어 있고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물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방조망은 앞으로도 계속 쓰일 것 같아요. 특히 우박이라든가 그런 피해들이 많은 방조 이렇게 봉지 위에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트랩하고 이거 같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죽어버렸어요. 이 기술은. 근데 이 봉지만 자체만 있어도 만약에 그 사과 가공 같은 경우는 까치 피해가 많은 경우는 봉지를 지금도 유기재배하거나 그런 데는 봉지를 씌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지만 씌워도 까치 피해에 의해서 이런 조류 피해가 많이 해결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그 다음에 조건적 미가축 비행동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야생동물이 한번 먹이를 자기가 먹는 먹이를 먹고 나서 소화기 계통에 복통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개체인 경우 그 개체는 그 먹이에 대해서 그 맛에 대해서 평생 기억을 하고 그 맛을 보는 순간 바로 기피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복통을 알아버리면 그 먹이를 절대 안 먹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 기술을 연구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까치에다가 적용한 건데 CTA라고 그럽니다. 조건을 미리 이렇게 맛을 보게 한 다음에 복통을 일으켜서 생존해서 그 개체를 놔두게 되면 그 개체가 나중에는 그 먹이만 안 먹고 우리가 원하는 작물은 안 먹고 나머지 것은 다 다른 개체라든가 동물성 갑충류를 다 잡아먹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물 피만 없고 나머지는 다 좋은 일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넓은 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생산자들은 굉장히 실제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싫어하면 꼭 까치 훈련시켜놓고 잡아버렸다. 그걸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아직 적자고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가짜 까치에 대해서 디지톡신하고 리튬 클로라이드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반응은 좋지만 아주 가기에는 먼 길이 되겠습니다. 네,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제가 지금 그 트랩을 쓴 것은 어쨌든 제가 야생동물의 관리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비어있는 공간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봤더니 결국은 트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트랩에 대해서 이렇게 실증하고 그랬던 것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2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결과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이 두 개의 지침서입니다. 미국하고 호주에서의 그 지침서를 제가 매뉴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매뉴얼로 만들고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넓은 공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농가들도 핸들링할 수 편리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79명의 농가들이 어떤 멧돼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지금 거의 다 57% 응답자의 57%가 이 트랩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트랩의 효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지금 총기에다가 100% 가깝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서 밀도를 줄여놓으면 지금 오늘 보고에서도 쓸 수 있는 그 깊이 자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빨 바탕을 깔아주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트랩이 있는데 제가 다 캐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넓은 면적에 있어서 이렇게 지붕은 없지만 이렇게 망을 불러가지고 유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도 하고 옥수수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하는 건데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공간을 안 놔두잖아요. 뭐 소도 방목할 리 없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 있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트랩을 제가 이제 상자형 트랩을 이제 도입하게 되었고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트랩으로서 많이 잡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법, 농가들은 하다못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울타리를 이제 쓰고 있는데 전기 울타리는 정말 돈잔치입니다. 혜택만 보는 사람만 혜택 보고 나머지는 다 몰아서 피해 다 받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기엔 너무 좋아요. 화려해요. 처치한 사람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공익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죠. 그런 측면에서 트랩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 트랩 중에서 기존에 나온 트랩 중에서 이런 트랩이 있어요. 지금 그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이 정도 크기 좀 될 겁니다. 여기 한 2m, 여기 폭이 한 1m도 못 되는 사이즈가 있는데 양쪽에서 여기가 발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판을 밟으면 밟으면 양쪽에서 문이 탁 내려와서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트랩이 지금 기존에 한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한 번 포획이 돼버리면 멧돼지가 한 마리, 두 마리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개체가 같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한두 마리가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발판을 밟은 순간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트랩에 대해서 크기 반응이 유발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가 전체적으로 여기다 먹이를 철판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먹이를 많이 못 갈아요. 안에서 다 먹어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합천에서 지금 방치가 된 겁니다. 효과가 없으니까 매뉴얼을 모르니까 이게 정착이 안 됐으니까 방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판매하고 관리가 안 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이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은 외국에서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이걸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결국은 이동 통로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미리 먹이를 줘서 굉장히 지나가는 개체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 무리가 만족을 해서 항상 거기는 먹이가 있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항상 그 라인을 와서 만족을 갖게끔 해서 한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의 트랩을 유입을 하게 됩니다. 갖다 놨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트랩을 설치하되 문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안쪽까지 왔다 갔다 하게끔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획을 하게 됩니다. 지금 경북에서도 이제 1년 전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트랩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자기 자의대로 이 매뉴얼에 안 따르고 한 애가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금까지. 경북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는 트랩을 도입을 해서 쓰는 연륜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검증되고 정말 안정적으로 반응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매뉴얼을 잘 따른다 그러면 실패 확률을 굉장히 줄이고 농가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한 번 잡은 농가 같은 경우는 팬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피해만 받았는데 이것을 잡았다라는 그거 자체가 아주 생애에 잊지 못할 기억이 됩니다. 이거 이제 과정을 제가 했는데 써놨는데요. 가장 제가 이제 여기서 궁극적이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농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먹이 주는 거예요. 먹이를 정말 꾸준하게 주고 충분하게 주고 해서 만족을 주는 과정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잡았을 때에 그것은 농가들이 평생 못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농가에로서 가장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엽사들하고의 경쟁감입니다. 엽사들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잡아줘야 되는데 와서 잘 잡아서 협력이 되면 좋은데 협력이 안 되고 전날에 가서 유인시켜놨던 무리 중에서 한두 마리만 큰 것만 잡아버리고 다 쫓아버려요. 그러면 넘어가 버립니다. 등성이 넘어가 버리면 2주 정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이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네, 제가 농가들이 이제 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 제주도까지 이 매뉴얼은 전부 다 제가 담당하시는 여기 그 부서에다가 시청이나 그다음에 도에다가 전부 다 매뉴얼을 작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1차적으로 이럴 때 저희들이 이제 가봤던 과정들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업체들이 지금 설치를 처음에는 해줘요. 설치를 하고 약간의 이 스프링 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세밀한 좀 조율 과정이 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거 설치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그 팀만 같이 이렇게 배우면 현장에서 배우면 굉장히 효과가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렵사들이 협조를 잘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가가 가서 밥을 잘 주는 것. 그것만 잘하면 잘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시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연구사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생생하다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대전 유해 야생 동물 피해 현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 연구를 주제로 사례 연구에 대해서 이은재 책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연구원에 있는 이은재라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대전 유해 야생동물 관련해서 이제 그 제목을 썼는데, 사실은 작년에 한 1년 정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대전의 어떤 현황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한 3년간 미래부 사업으로 그 멧돼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행동권 분석이라든지, 결국에는 그 모델링을 통해서 개체수를 파악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지금 내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은 유해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들을 이렇게 좀 명시를 하고 있고요. 환경부 자료를 보면은 농작물 피해만 해도 매년 1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멧돼지에 의해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30%는 고라니, 다음으로 까치, 오리 이런 순으로 피해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이제 피해 현황을 보니까 한 1000여 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돼서 한 890개체가 포획됐고, 역시 대전도 한 반 정도는 멧돼지, 그리고 일부 고라니, 그리고 청설모와 까치도 조금 약간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주를 이뤘고요. 주로 이제 수확기에 가장 많이 피해 신고가 있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 외곽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피해를 신고가 접수된 거를 이제 그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농작물별로 살펴보면은 채소, 벼, 사과, 배 순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 특히 채소하고 벼가 한 30억 정도 이제 매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인명 피해도 최근에 뭐 2012년부터 12년까지 사망 3명, 중상 2건 정도가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까 매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멧돼지 출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피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서식지가 양적 질적으로 좀 많이 저하되지 않았겠냐라는 부분.
그리고 종간 종내 경쟁이 좀 더 과거보다는 좀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휴경지가 좀 증가하고 있지 않냐. 그거는 일본 같은 경우도 휴경지 증가로 인해서 대륙사슴이라든지 멧돼지가 개체수 증가한 원인으로 규명을 했었고요. 먹이자원 같은 경우도 이제 수신료가 과거보다 조금 증가를 하면서 이것이 멧돼지의 먹이자원으로서 이용되면서 멧돼지의 먹이자원 증가로 인한 한배 새끼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멧돼지 증가가 왜 원인의 하나이지 않겠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결국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해수부제 사업으로 인해서 그 대형 맹수류의 호랑이, 표범, 늑대 같은 포식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멧돼지를 포식하는 동물이 없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지 않겠느냐. 최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렵제가 좀 약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첫해 초겨울, 겨울에 사망률이 과거보다는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증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밀렵 단속이 좀 더 과거보다는 강화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인 그 멧돼지 개체수의 증가 원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유해 야생동물 연구관리 동향을 보면은 여러 가지 멧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볼 수 있을 만한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사실 좀 많이 미흡한 좀 실정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과거에 여러 가지 사용했던 실질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사실 조금 많이 실패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 관리 동향은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2005년도에 환경부와 농림부에서 합동으로 이제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수렵장 운영이라든지 설치비 지원, 포획 같은 것들을 환경부에서 맡고 농림부에서는 과수농가 피해 예방 시설 지원하는 이러한 거를 대책을 마련했고요. 특히 수학기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환경지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해 야생동물 피해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효성이 부족한 편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구별로 한 20-30명 정도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피해 방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3년간 한 5,000건 정도 실적을 기록했고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 도끼라든지 이러한 일부 피해 방지단 지원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대전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엽사들한테 주는 이제 포상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근의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피해 예방 시설 설치로도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매년 한 30에서 60건 정도 1억 5천 정도 수준의 예산을 대전에서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도 구별로 한 1,000에서 6천 정도 예산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해 야생동물 관리 동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수렵 제도는 면허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일부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역부 제도라고 해서 야생동물 포획이라든지 관리 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를 해서 면허 제도를 통해서 수렵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좀 단순히 포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1년 미만 암수, 1년생 수컷 등등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이거의 각각의 야생동물의 어떤 생태적인 특성에 따라서 수렵기간을 달리한다든지 포획수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륙사슴이라든지 멧돼지 개체수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역시 한 해 새끼 수나 암수 비율, 암수의 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체군 지수를 설정해서 4단계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제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전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주가 책임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농작물 피해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수력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이제 재원으로 마련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얻고, 일본 같은 경우는 공제조합 형식의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해 야생동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서식지 관리를 외국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쉽지는 않지만 방호책이라든지 벌채를 통해서 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생태통로나 펜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그 이동상에 가축 방목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얘네들의 행동권 자체가 바뀌고, 특히 이 지역으로 얘네들이 회피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인 연구도 있었고요. 기피식물을 이용해서 멧돼지 출현을 방지했던 사례도 일본에서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수력보다는 좀 낫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것도 어쨌든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포획만으로는 사실 또 이 농작물 피해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실효성은 좀 다소 미약하지 않겠냐. 그리고 수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좀 비윤리적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고, 좀 아무래도 좀 수렵인들에 의해서 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조금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사실은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의 개체수의 최소 60% 이상을 잡지 않은 이상은 얘들의 그 한배 새끼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수렵이 단기간에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식지 관리와 포획 수렵, 그리고 법적인 보완이 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고, 제도적으로는 어떤 수렵장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 건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농작물 피해 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수확기에 한다든지, 광역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각 시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 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나 아까 전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모니터링 기술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국립공원에서도 지금 북한산에 있는 개체수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120마리가 서식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118마리를 포획하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300마리 서식한다고 하고, 또 150마리 포획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앞뒤가 좀 사실 좀 안 맞는데,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사원법 자체가 사실은 실제 외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조금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조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체수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외국에서 배설물이라든지 유전자,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모델링 기법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산에서 배설물이라든지 카메라, 무인 카메라,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개체수 추정을 연구 중에 있고요. 특히 또 이제는 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권이라든지 먹이 자원, 연령, 한배 새끼수 등과 같은 기초 생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포획을 해서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국립공원에서 사용했던 건데, 사실은 이동은 편하고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포획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에 한 마리를 이렇게 포획을 못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좀 사용했던 좀 것과 좀 비슷하게 요거를 자체 제작해서 좀 국내 특허를 받아서 이제 얘들이 들어가면은 얼마 있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권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고,
애들이 시기별로, 그 시간대별로 언제 많이 활동하는지 보면은 6시에서 한 16시 사이에는 도심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많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때만 좀 등산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영물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지렁이라든지 그 외에 수신류 같은 것들을 얘들이 좀 많이 먹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연령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얘들의 그 하악볼의 어떤 그 치아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연령 구조를 하고, 물론 이제 얘들이 뭐 20살 넘게 뭐 살 수도 있겠지만 야생에서는 사실은 뭐 10년 이내의 개체들이 대부분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배새끼수 같은 경우는 뭐 보면 한 5마리에서 많게 10마리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성비 이런 것들 지금 파악해서 개체군 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털을 통해서 종자가 상포되는데 그러한 종자 상포 실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 기피제들이 사용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멧돼지한테는 조금 효과가 미비하지 않겠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농경지 앞에다가 그 먹이를 이렇게 막 많이 뿌려줬어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먹고 애들이 이제 농경지에는 침입하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애들의 먹이의 어떤 그 양이 엄청 많고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조금 좀 그렇지 않겠냐. 특히나 이렇게 먹이를 오히려 제공해주면은 한배새끼수가 증가해서 또 개체수가 또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사실은 저도 그렇게 큰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피임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보면은 주사 주입을 통해서 피임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먹이나 이런데 어떤 경구 피임에 의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저주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지금 하려고 했지만 사실 전기 펜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우선은 펜스나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이 많게는 한 80%까지 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수신 범위라든지 또 얘네들이 또 처음에는 또 회피하겠지만 또 이게 얼마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속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좀 이게 많은 오랜 동안의 연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성과 수신 범위와 지속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아직까지 좀 상용화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 그건 결국엔 개체수를 정확하게 추정해서 멧돼지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좀 이렇게 좀 고밀도의 포획이 사실 필요해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려면은. 그리고 환경부와 농림부 과거에 이제 좀 상품화 하려고 시도했다가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또 이제 좀 절차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은 좀 아마 포기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생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요리를 상용화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쉽지 않고 대부분이 그냥 자가 소비하거나 매립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이런 좀 협력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보가 좀 더 체계화되어야겠다는 것도 있고요. 기초생태 연구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올해 한 3천만 원을 대전은 좀 이렇게 마련해서 지금 포획 감시단 이런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대전에서 사실 좀 그 우수협사제를 좀 하는 게 어떻게 있냐. 사실 요즘에 엽사분들 연세도 좀 많고 사실 좀 목적의식을 상실한 분들도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우수협사제 해가지고 연봉제로 뭐 계약직 1년 채용해서 하면은 신속하게 출동할 수도 있고 연중 의무적으로 피해 예방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단기간에 개체수를 급격하게 절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뭐 펜스야 뭐 그렇고요. 또 펜스를 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하층 식생을 관리를 해줘야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기에는 이런 지자체와 옆사업 연구기관 간의 어떤 그 협력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번식기 때는 소식지 다툼으로 이렇게 생긴 상처들인데요. 매우 심하게 종대 경쟁 그리고 다툼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나 5월이라든지 이럴 때는 인명 피해가 되게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만 명 정도 오는데 지금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멧돼지 같은 경우. 그래서 특히 북한산 같은 경우는 좀 그 밀도 조절이 시급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과학적인 연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포항테크노파크의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진흥센터 박신석 팀장님께서 경상북도 및 안동시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의 박신석입니다. 네, 저는 포항테크노파크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진흥센터에서 경북 지역에 있는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산업진흥 관련된 역할들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행해오고 있고 그에 관련된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안동시에 있는 광진 기업이랑 같이 그래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유해수 대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정부 과제로 지금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쪽에서는 유해수에 대한 단락을 갖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러한 유해수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단위 사업이라기보다는 전체 지자체가 이런 역할들을 하거나 혹은 지자체가 좀 더 스마트해지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경북이나 뭐 안동, 뭐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 내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그리고 스마트 시티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커져야 되는 뭐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고 또 정부에서도 보면 뭐 시범도시에서 올 1월달에 부산과 세종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1조 이상 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대구와 시흥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하고 예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형 스마트 시티를 해서 지금 저기도 1,000억 이상 사업이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초 지자체나 일반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심재생 사업을 통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 형태를 구축한 경우도 있는데 뭐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운적해 스마트 시티형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거기에 30억 정도, 50억 정도 예산밖에 부여가 배정이 안 되거든요. 실제 스마트 시티로 저기 부산이나 세종 쪽은 1조, 뭐 대구나 시흥 쪽은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일반 현재 있는 도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데다가 또 문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타깃이 30만 이상의 대도시를 타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경북도 내에서도 보면 과미외로 이렇게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생활이나 일자리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살면 불편하다는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게 아닌 안동이나 경북도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스마트 형태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화두 형태로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던지고 합니다. 또 이제 행안부에서는 보면 스마트 네이션 정책이라든가 뭐 지능형 정보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도움이 스마트해 할 쪽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러한 내용들이 뭐 지능 CCTV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이제 안전망을 확충하는 전략 이런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대도시 쪽부터 먼저 적응이 되고 이제 이런 좀 내려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빨리 움직인다고 하면 충분히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와 연계해서 스마트 빌리지라는 하는 이제 개념이 유럽 쪽에서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독일 쪽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빌리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왜 나왔느냐면 기존에 저희 스마트 시티라고 그걸 들이밀 때는 인구의 60% 이상이 다 도시로 모여 살 거야. 그러니까 도시에 계속 인구가 사람이 모여지니까 그걸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해결해보자.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또 이게 실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농촌이나 이제 이쪽에 외곽 지역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줄어들었냐 보니까 또 그렇게 안 줄어들더랍니다. 이제 시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구가 그 정도 유지가 되는 형태들이 많이 보이더라라는 이야기고요. 물론 그 시외 지역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만큼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게 아닌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 편리도가 유지가 되는 지역에서는 그런 인구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디지털 빌리지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이전 정권에 창조 마을 구축 사업 형태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 이름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LG U+에서 작년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자료를 일단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실제 뭐 스마트한 내용들 이쪽에 뭐 다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 홈에 관한 부분들도 가지고 들어와 있고, 스마트 가로등 이런 부분들도 다 가지고 들어와 있고, 여기에서 보면 농업용 드론이라든지 농작물 도난, 그다음에 이런 부분 다양한 형태들을 다 가지고 와서 농촌에 구축하겠다. 근데 그렇게 이게 시스템을 구축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을 공동체로 만들고 마을 공동체 관리하는 앱이라든가 또 이 안에서 실제 이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강원도 영월에 원래 2018년도에 지금 ICT 융합 마을 형태로 일단 조성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1월달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안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LG U+ 상무님은 여기 마을 뭐 명예 이장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하다 보면 실제 좀 스마트한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굳이 뭐 스마트 시티라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쪽에서 이제 안전한 마을이라고 하는 컨셉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농작물에 대한 도난, 그다음에 자연재해,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저기 2번 항목이 유해 동물에 대한 접근, 차단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에 시골 마을에 저도 지금 청도라서 가면 낮에도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유해주소나 멧돼지라는 부분들이 더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그 마당까지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강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유해주소 퇴치라는 시스템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 하나 더 붙어 있는 부분이 지능 영상 CCTV를 이용을 해서 일단 다양한 형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초기에는 지금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 인지를 해서 이제 퇴치하는 어떤 그 로직들을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농장이나 이런 쪽에 설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대체적 요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해조수들이 퇴치하는 패턴들을 분석해서 이거는 맵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멧돼지를 보면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31시간 있다가 오는데 그럼 그동안은 멧돼지가 이미 이동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개를 풀어서 쫓아가야 되는데 저렇게 왔을 때 그 유해조수 퇴치하는 쪽 그 수렵 시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유해조수 퇴치하는 사람들이 일라에 간다라고 하면 빨리 좀 더 빨리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이것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렇게 개체를 추적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농작물에 설치가 되다 보니 지금 이제 스마트 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농지로 내려갔을 때는 이게 되게 제약적이긴 하지만 농장에서 실제 이 영상 CCTV 영상을 통해 가지고 농작물 상태 같은 것도 충분히 바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으로는 유의조 퇴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들어가고 해서 실제 더 나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조수가 퇴치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타겟으로만 보지 마시고 스마트 필리지 형태가 되었던 마을이 좀 스마트해지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제 지자체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광진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LG 플러스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광진은 지금 현재 KT랑 상당히 커넥션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영월에서는 LG 쪽에서 했지만 경북은 KT랑 광진이랑 해서 이러한 형태로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쪽으로 보시면 이런 스마트 빌리지 쪽에 상당히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독일 사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에 생산한 물건들을 만들고 자체적인 서비스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앱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거 만들면 배송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배송을 누가 하느냐면 마을에서 그냥 마실 가는 사람이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송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또 하회마을 쪽에서 누군가가 이제 뭐 살을 주문했다. 그러면 그 살 주문해서 누가 그 살 배달한다고 올려놓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그걸 들고 안동 하회마을에 배달을 해줍니다. 근데 배달해 주는데 이때 여기에서 아까 말한 블록체인 같은 그런 이제 공유 경제의 크레딧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공동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유럽 쪽에서 시작돼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은 도심으로 보인다고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외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더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지자체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지원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나가는 사람들도 국내 이제 경북을 벗어나서 이제 대도시로 가는 사람들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다시 대도시에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이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판매를 만들어내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연계해서 이제 경북도에서 보면 데일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데일리라고 하는 브랜드는 뭐냐면 기존에는 제가 뭔가를 생산하면 직접 그냥 공판에 갖다 애들이 팔았었는데 경북에서는 이거를 군 단위에 있는 한 작물 단위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과하면 사과를 하나의 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으로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실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진이 2.5%인가 뭐 이익이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 필리지 형태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를 좀 건강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요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이 유해조수 퇴치를 어떻게 또 활용할까 준비를 하다가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가져왔고요. 관련돼서 뭐 좀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또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주인공인 광진기업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최상현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진기업연구소장 최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게 된 것은 2년 동안 정보통신부에서 공공 디바이스 연구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유의조수 패치를 개발해서 올 2월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2세대 타사가 개발한 것은 1세대고 우리가 개발한 건 2세대고 지금 이번 연구 과제 발표하는 건 3세대인데 2세대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실제로 그 열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KBS 6시 내고향에 그 멧돼지가 쫓겨가는 것을 TV에 나왔고 그 다음에 봉화에 올 2월부터 올 12월까지 근 100대를 다 설치했는데 사실 봉화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애초에는 태양광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가수원에는 거의 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꽂아서 사용한 가수원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달에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8대를 구매해서 지금 가수원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했는 곳에만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영양에서는 개인이 사회주의 회장인데 2대를 사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아주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 발생 현황에서 경상북도가 멧돼지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거 전국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외의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퇴치기에서는 사실 1세대, 2세대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에서는 그냥 주기적으로 소리와 빛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개발한 것은 2세대는 발견됐을 때 소리와 빛이 나는 기피제까지 뿌려지는 것이고 요 3세대에 와서는 여기에서는 멧돼지인지 고라니인지 사람인지를 구분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연구 과제입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인데 1차 연도에서는 이러한 관제 시스템 이러한 1차 연도고 2차 연도에 실제로 고도화하고 우리가 잡을 수 퇴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연도가 예를 들어서 다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대전이나 다른 곳 발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에 멧돼지 출몰 데이터가 다 쌓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수렵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역시 상황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 고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포항 테크노파크 우리 디파인 쪽에서는 사물 인지 딥러닝 쪽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세 설계를 보면은 이렇게 멧돼지, 고라니, 까치를 이제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퇴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다 휴대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설계한 것들입니다. 요 설계가 이번에 현장에 가면은 그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인풋 내부의 구조들인데 우리가 다 설계해서 나온 거 카메라도 현재 여기에 4대가 위에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디파인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입력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주간에 멧돼지 인식이 가능하도록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야간에도 멧돼지를 포착해서 이게 멧돼지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고라니도 저렇게 캡처가 되면은 이게 고라니라고 영상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요 대목에서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봉화에서 설치한 그 쪽에서는 전부 거의 가수원입니다. 봉화, 청송 전부 가수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원한이라고 해서 퇴치하는 내용의 영상을 잡은 겁니다. 예, 현재 우리가 여기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일직면 조탐리에 설치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카메라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본체 부분이고 이게 현재 여기 현장에 가보시면은 멧돼지가 목초지입니다. 목초지를 로타리 천원처럼 그렇게 많이 쳐놨는데 마트 설치해 놓으니까 멧돼지가 안 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실험을 이렇게 이제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조탐리에 좀 가벼운 확실한 우리가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CCTV를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멧돼지가 퇴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CCTV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2세대의 그 남한산성 면에 실제로 설치한 모델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20W짜리고 요 도플러 레이더 PIR 센서, 빛과 소리, 여기 배터리가 되어 있고 전에 봉화에 그 설치할 때는 여기 10W 이거 반만한 크기였고 배터리도 아주 적은 거였었는데 우리가 다 바꿔줘가지고 현재 전기든지 배터리든지 비도 근 15일 동안 햇빛이 없어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귀밀이 사과 농장입니다. 역시 사과 농장에 우리가 이걸 테스트 베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역시 CCTV를 설치를 해놨고 우리가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CCTV도 다 설치하고 현재 모든 우리 연구진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뭐 간단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카메라가 저기 모형 대지를 발견했을 때에 저 빛과 소리가 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잡은 내용들입니다. 네. 네, 다음은 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패치기에 그 카메라 영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연결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 직접 모든 분들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순서를 잠깐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기업의 노동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이제 저희가 개발한 장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맨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LTE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LTE 모뎀의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낙뢰를 저희가 대비해서 이제 바로 위에 좀 못 세우고요. 이 정도 옆으로 측면으로 해서 일단은 낙뢰가 떨어질 가능성을 좀 줄여봤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보이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이제 빛과 소리를 내는 CPU가 들어가 있는 메인 모듈이 이 안에 이제 방수 처리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배터리 부분이고 실제로 여기 이제 태양광 패널을 저희가 따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 베드에서 저희가 보다 많은 연구 개발과 문제점 발견 아니면 개선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전기를 공급받는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있는 광 패널에
배터리 설계나 아니면 패널 설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소비되는 전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강 패널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이 목초지에 이제 좌측 끝에 보이는 부분들이 이쪽이 이제 다 멧돼지에 의해서 파헤친 흔적들입니다. 이 부분들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는 그렇게 아직 특별한 동작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계속 카메라가 이 한 대가 아니라 지금 고정형으로 또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이트에 한 5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 24시간 저희 녹화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저희가 확인해서 저희가 실제로 퇴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두 분의 이제 연구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저희 박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장비가 갖는 거는 이미 LTE-M 통신 모듈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고성능의 CPU가 어느 정도 GPU의 능력을 갖는 그래서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트랩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 먹이를 주는 기간의 어떤 그런 베이팅, 쿠킹 타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패션에 대한 보고를 서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날짜별로 저희가 뭐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한 베이팅 타임을 갖는 거를 이제 충분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안 가더라도 베이팅 타임에 대해서 매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실제 트랩을 정말로 이제 셔터를 내리는 경우에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GPIO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에 의해서 멧돼지가 충분한 개체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전에 이미 쿠킹 타임을 가졌다면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샷다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욕심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CPU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컴퓨테이션 파워를 더 갖는 걸로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정확도라든지 오차 범위를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 GPU 계산 연산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정확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건 컴퓨팅 파워에 또 비례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컴퓨팅 파워의 CPU를 내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노지에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광 패널에서 받을 수 있는 전력 소모량과 이런 걸 다 고민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저희가 CPU를 채택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박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시각 이미지 정보를 받아서 처리까지 다 하고 결과 리포팅이 서버로 LTE-M 통신을 통해서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핸드폰이 터지는 곳에서는 통신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사람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데이터 대더링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이미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열정적인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기업은 지역 농업 환경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써오고 계십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유해조수 퇴치기를 시작으로 스마트 농경 환경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는 와중에서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는 여러 엔지니어 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그 사이에 유해조수에 대한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초청에 응해주시고 기꺼이 먼 길을 와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께도 계속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리고 더 많은 의견과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의 시간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현장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은 안동시 1층면 비밀이 김대골길 88번지입니다. 저희가 차량이 다 준비되지는 않아서 동행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편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개별적으로 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 위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여기서 뭐, 이래, 네, 맨 위가 이제 태양광 20W짜리 태양광이고, 네, 그 다음 밑에가 이제 하드웨어 저기 본체고, 네, 맨 밑이 그 배터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탐지가 되면은, 먼저 저 빛이 저렇게 삼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도플러 레이더가 다시 탐지를 하면 이제 소리가 또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빛이 나오게 되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여기 태양광에다가 배터리, 요게 지금 핵심 또 관건이 될 기술 같은데요. 예, 예. 아 근데 보름 정도 이렇게 눈비가 와도 네. 20일,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나라 일기사항이 뭐 보름 넘게 가는 일기사항은 없죠? 없지요. 보통 뭐 한 4, 5일 정도 길어야 네. 4, 5일 정도인데 지금 네. 저희들이 테스트한 이후로는 네. 완벽하게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이게 동물들이 그 행동 거동을 아까 전에 많이 분석해서 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유해조수란 것이 사실 뭐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유해조수지만 이 동물들도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렇죠. 그럼 일단은 그게 어떤 대치도 있지만은 또 그런 동물들에 대한 어떤 이제 보완책, 이 동물들이 어디 가서 살게 할지 뭐 그런 보완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 보완책은 네. 아직까지 이제 잡지 않고 이제 퇴치하는 걸로만 이 농장에 오지 않도록만 하고 그렇죠. 네. 그런 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동물들이 학습에 의해서 지금 요 퇴치기를 좀 인지를 하고 네. 만약에 회피하거나 좀 끄떡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저희들이 이제 인지 못하도록 네. 탐지됐을 때만 이제 반응이 되고 네. 그다음에 소리도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과제로 그 드론을 활용한 마취 포획 그것도 네. 연구 개발하신다는데 어떤 제 주안점을 두고 개발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법적으로 포획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카메라가 멧돼지를 탐지를 하면은 네. 드론이 떠서 이게 이제 마취를 해서 네. 이제 포획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